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어린이 박물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 박물관 학술대회에서 오전부터 많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화여자대학교 이상준 교수님이 기조강연이 있었고요. 기후위기 시대의 어린이 박물관 지속가능 발전교육 방안에 대한 청주교육대학교 이성경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후에도 새로운 인류상으로서의 지구 생태 시민과 전통 생태 지식을 주제로 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러 발표들이 있었고요. 이제 토론이 진행될 텐데요. 주제 발표하셨던 순서대로 지정된 토론을 진행하고요. 각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하나하나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따로 저희가 포스트잇에 받은 궁금하신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또 다양한 질문들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성경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춘천교육대학교 조상현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춘천교육대학교 교육학과 조상현입니다. 저는 제가 전공이 교육과정과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전공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발전 교육에 대한 토론을 부탁하셔서 무슨 관련이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이제 여러 교수님들의 발표를 들으면서 진짜 밀접하게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거를 제가 깨닫게 됐고 너무너무 좋은 발표와 논의 자리에 초대를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감사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2년도 12월에 고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 1, 2학년 군부터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그 통합교과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에 이렇게 연구진으로 제가 참여하면서 굉장히 이제 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이렇게 그 중요한 화두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2015에 이어서 2022 교육과정 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화두 중에 한 화두가 지속 가능성과 바로 생태 전환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저는 이해를 했냐면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생태 전환 교육 이런 것들은 보편적인 접근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그 교육적으로 이것을 반영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큰 저희가 이제 통합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수적인 접근, 그러니까 보편적인 접근은 물론 큰 거대 담론으로서 국가 수준에서 제시를 하지만 그게 실제 이제 그 교육적으로 이게 구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학교 현장 지금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학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인식에 따라서 교육과정 자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게 강조하면서 그러한 차원에서 지속 가능성이라든지 생태 전환을 다루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서 개발하기 전에 학술대회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제가 들으면서 내내 계속 떠오르는 생각 계속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튜던트 에이전시도 아까 그 이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그 지역성이라든지 교육과정 자율성과 관련해 가지고 학생의 어떤 주체적인 참여라든지 주체적인 자신의 교육을 스스로 자기가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저도 큰 깨달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오늘 그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지금 이제 한 학기 적용이 됐습니다. 지금 학생들이 거의 지금 여름 방학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는 입장에서 제가 이제 토론문을 미리 작성을 할 때 사실은 이제 토론문을 작성할 때 줄글이 아니라
이성경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발표 자료를 중심으로 제가 토론문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 제가 이해를 못하고 토론문을 작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이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토론문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가졌던 토론문을 쓰면서 가졌던 의문은 이성경 교수님 발표를 들으면서 모두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제가 깨달은 것을 어떤 것을 깨달았는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빨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경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범지구적인 당면 문제, 기후위기 현황이라든지 그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우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과 피해 정도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린이들에게 훨씬 더 심각하다고 예측하신 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기후위기 문제가 사회, 경제, 환경 등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함께 협력하는 다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전공이 통합교과, 통합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러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협력해서 당면화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다학문적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 20여 년간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교육적인 관점, 전 세계적으로 전개된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요. 최근 지속가능 발전 교육 2030에 이거 제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개발하면서 이것도 우선 17개의 그 지속가능 발전 목표 이것도 제가 좀 주의 깊게 좀 봤던 측면이 있거든요. 이것을 우선 실천 영역에 대한 참여와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변혁적 실천, 구조적 변화, 기술적 미래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크게 그 발표문을 제가 해석을 하면서 제가 해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 줄글이 아니어서 그래서 해석을 하면서 이게 어린이 박물관에 좀 적합한 좀 이렇게 밀착적으로 적절한 이런 방안이 좀 제시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기관 전체적으로 각 항목별로 5개 영역별 교육 내용, 시설 운영, 교수학습, 지역사회 파트너십, 운영 등 의사결정의 5개 영역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까지 큰 어떤 목표뿐만 아니라 큰 방향성까지 잘 제시를 해주셔서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거나 이런 점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명료하고 확실한 그런 발표여서요. 제가 굉장히 많이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같이 들으셨기 때문에 교육 내용뿐만 아니라 저는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이러한 기후 위기 시대에 어린이 박물관에서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시설 운영이라든지 교수학습 접근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사회 파트너십과 관련해서까지도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특히 제가 이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은 모든 구성원이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구조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제안하신 점이 굉장히 저는 가장 제가 인상 깊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성경 교수님의 발표와 제안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의 어떤 지속가능 발전을 통해서 이런 박물관이야말로 특히 어린이 박물관이야말로 중요한 어떤 교육적 역할을 학교에서 다 하지 못하는 이러한 교육적 역할을 굉장히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학교라든지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학교의 교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좀 지금 이성경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은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토론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경 교수님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만약에 질문을 하셨으면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답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줄글로 작성하지 못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게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건 너무 잘 읽어내셔가지고요. 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아까 통합교육과 관련해서 작업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통합교육이야말로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굉장히 연계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현재 있는 그런 교육 과정에서부터 나중에 다 이런 것들이 좀 통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겠고요. 한 가지 이제 그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은 이제 그 저희가 그 기관 구성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참여하면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사실 그 유네스코에서 최근에 발간된 여러 자료들 중에서 교육의 미래와 관련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교육의 미래에서는 학교라고 하는 공간을 이제 좀 공동체 차원으로 좀 봐야 하지 않나 이런 제안을 하면서 변혁 교육을 제안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최근에는 어떤 논의들이 있느냐 하면 옛날에는 학교 교육이 메인이고 평생학습이나 평생교육과 관련된 것이 그것들을 지원하는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전체 교육을 평생학습의 차원에서 좀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안에 학교 교육이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학교의 존재와 교육에 대해서 이 사회 구성원들이 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회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는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어린이 박물관은 메인 타겟이 어린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 어린이 박물관 제가 이제 그 쉬는 시간에 밖에 전시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돌아봤는데 옛날에 저희가 생각을 하면서 이거 우리나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던 것들을 굉장히 많이 구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속가능 발전교육과 관련된 부분들도 혹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어떤 역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어린이 박물관에서 많이 시도되고 또 구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바람을 가져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공주대학교 이재영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국립민속박물관 정현학 학예연구관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정현학입니다. 우선 이재용 선생님 발표 잘 들었고요. 저랑 공통점이 참 많다. 일단 무당벌레 이런 걸 좀 좋아하시고 수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자주 무당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지구인 이런 개념 이런 거 하는데 저도 늘 국가가 없었으면 어떨까, 국경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사실 오히려 국가가 이런 자유로운 왕래라든지 어떤 그 민족주의 이념 막 이런 것도 없으면 진짜 지구인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을까라고 저도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 지루함 없이 흥미롭게 잘 들었고요. 제가 아마 이 토론자로 여기 좀 자리 잡게 된 거는 이런 민속학 전공자인데 민속학에서도 그 유네스코 그 체제에 따라서 우리 법이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전승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카테고리 안에 넣었습니다. 하여튼. 근데 지금까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전승 지식을 가진 분이 무슨 뭐 문화재 보유자로 선정되거나 뭐 이렇게 그런 거는 없습니다만 뭐 하여튼 뭐 김치 뭐 제조라든지 소금 만드는 뭐 제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법에 의해서 이제 지정이 됐는데 오늘 이제 말씀하신 주제는 어떻게 보면 생태 지식이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그 유네스코에서도 아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발표를 처음 받았을 때는 나는 이 생태 지식 뭐 이런 거에 좀 나랑 좀 유사해서 했지만 조금 이제 전공 분야가 좀 다르니까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발표를 통해서 이렇게 좀 이해는 다 됐고요. 괜히 뭐 질문할 게 없어서 거기에 민주시민을 왜 넣었나? 그 생태 이런 좀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데 또 민주시민이라는 이런 정치적인 또 용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생각 가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질문은 그걸 하나 넣었고요. 이 발표를 듣다 보니까 오히려 한번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전통 생태 지식이 이 지구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데 영향력 그리고 또 아니면 뭐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좀 우려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이 교수님도 발표했지만 개인보다는 사실 시스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그 시스템이 그런 걸 받쳐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생태 관련 이런 전승 지식이 어떤 생태 시민을 양성하는 데 진짜 도움이 될까? 가능할까? 이렇게 뭐 이런 거 하자고 뭐 이야기한다고 해서 이게 이루어질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요 생태 지식이 생태 시민 양성하는 데에 대한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전통 생태 지식을 Traditional Ecological Knowledge라고 그러고 TEK라고 TEK라고 줄여서 부르기는 하는데요. 여기서의 생태는 내추럴이랑은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연 생물에 대한 지식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살림살이 전반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의학 지식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요. 일종의 오히려 시스템적인 지식에 더 가까울 수 있는데, 다만 이제 거기에 근대과학의 실증주의적인, 그렇게 꼭 우리가 측량, 계량,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 훨씬 더 직관적이거나 신비주의적이거나 또는 이런 것들까지를 포함하는, 그리고 그러나 올드가 아닌 트래디션인 이유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이게 유효하다는 게 검증된 지식이라는 뜻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학교에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지역에 개발 사업을 하면 제일 앞에 누가 있냐? 그 지역의 가장 뛰어난 향토학자가 그 개발 사업 프로젝트의 제일 앞에. 외부 전문가 따위가 뭘 안다고 그 지역에 대해서 함부로 뭐 이렇고 저렇고 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 배경에 깔려 있는 뉘앙스라고 생각하고요. 민주시민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성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미래를 위한 교육의 새로운 사회계약 유네스코 보고서에서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인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심각한 두 개의 문제를 기후위기하고 불평등의 심화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 기후위기 문제의 원인은 불평등의 문제라고 대부분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후위기를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냐? 인간 사회의 불평등을 해결해야 된다. 굳이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 사회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은 자꾸만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그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던 그 멸종 반란, 그 Extinction Rebellion 그룹의 멤버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늘 친환경적인 행동을 하려고 시도하지만 시스템은 나의 그 친환경 행동을 늘 파괴한다. 그런 말을 했는데, 이제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또 석유 회사들이 그 생태 발자국 측정할 수 있는 앱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측정하게 해서 네가 얼마나 지금 지구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제 환기시키면서 네 책임이다. 네가 열심히 하면 마치 지구가 구해질 것처럼 환상을 심어주고, 또 반대로는 이제 그 개인들의 시스템 전환을 위한 노력을 파괴시키는 이제 그런 이중적인 파괴 공작이 지금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인 측면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환경교육에서 주로 잘 다뤄지진 않는데, 남미나 아프리카의 환경교육가들 중에는 환경교육은 정치 프로젝트라고 규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사회 시스템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고, 남미의 어떤 변혁적 전통 같은 게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자본주의의 문제를 얘기하거나 이런 시스템의 문제를 말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럼 대안이 뭐냐, 전략이 뭐냐, 그 얘기에 가면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이제 교육적 전략을 얘기하는 게 참 어려워지는데, 얘기가 길어지지 않도록 한 1, 2분만 더 말씀드리면, 혹시 경신대기근 아시죠?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참했던 시기라고 하는 1670년, 71년 경신대기근이 실제로 산업혁명 때를 기준으로 하면 0.4도, 0.5도 정도 내려갔던 시기입니다.
그 시기 100년이 거의 전 세계의 고난의 시기였고 그때 뭐 100만 명이 죽었느니 뭐 엄마가 3살 5살짜리 애를 삶아 먹었느니 뭐 그런 비참한 이야기가 사실은 그때 전 세계가 작은 빙하기였거든요. 근데 그게 조선을 거의 다 통째로 바꿔놓은 것처럼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보다 3배 가까이 올라갔거든요. 양으로 치면 그때는 내려갔지만 지금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뭔가 적응력이 좀 더 세지긴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에게 닥칠 변화가 저는 경신대기근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 그런 일 안 생길 것 같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그 당시에 그 뭐라 그러죠? 그 노비들이 거의 많은 수의 노비들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조선에서 그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까지 국가 중심의 또 이성 중심의 개인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합된 이 문명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전통 생태 지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노하우와 또 지구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간의 자기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결합되도록 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 교육에서 그리고 그 과정에 그런 전통 생태 지식의 수장고라고 할 수 있는 일종의 박물관이 이제 낡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지적 원천이라는 자기 재인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수원시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운영의 교육적 성과를 주제로 한 최성경 관장님의 발표에 대해서 김진희 국립박물관단지 전시교육실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국립박물관단지의 전시교육실장인 김진희입니다. 그 사실 이번 토론이 쉽지는 그 토론문을 작성하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PPT를 보고 그 원고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그 지금 발표하신 이 기후변화 체험교육관에서 그래도 제가 현장에 있는 관계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다행히 제가 한 몇 년 전에 우연찮게 여기를 방문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수원에서 이런 기관이 있었다는 거에 또 좀 깜짝 놀란 데다가 그 한눈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노력하시는 모습이 순식간에 파악이 돼서 굉장히 마음이 또 짠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되는 거를 느꼈는데 그 여기가 10년 역사가 됐다는 거에 또 한번 놀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 어쨌든 경기도의 수도인 수원이 굉장히 앞서가려고 노력한 모습들이 보였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한 10주년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거 잘하잖아요. 10주년, 5주년, 20주년 뭐 이런 거 잘하는데 좀 한층 좀 업그레이드 되게 좀 투자를 좀 잘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들어서 어떤 정치적인 좀 노력들이 또 필요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10년 역사 동안 역사를 사실 무시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노력한 것들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잘 드러난 것 같고 그 유관 기관하고 이제 연대하는 모습 요새 이런 기관들이 이제 또 좋은 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요새는 전부 콜라보의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또 상호 상생하고 윈윈할 수 있는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기회가 되는데 이런 연대 그 단체들과 지역사회와 유관기관하고 연대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효율적으로 기여하고 계시다고 판단했는데 비단 그러니까 순회 전시하고 협력 전시뿐이 아니고 이 지금 연대하고 계시는 기관 자체가 주제가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관들과 연대하시면서 교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우수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도 연대하고 공유하시면 조금 더 직원들의 에너지를 좀 다른 쪽으로 좀 훌륭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저는 이제 어린이 박물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걸 조금 제안을 드리면 저희 그 국립 어린이 박물관도 작년 말에 이제 오픈을 했고 아직 1년도 안 된 기간이지만
이번 프로그램에서 이제 업사이클링 장난감 탐험대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이건 이제 기후 관련은 아니지만 생활환경 차원에서 그 환경 교육 강사분을 모셔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지역사회 저희 위치가 세종입니다. 세종에서 나오는 버려진 아이들의 장난감을 전부 수거하셔가지고 그 수거한 장난감을 전부 분리하세요. 그 분리하셔가지고 또 색깔별로 다 이렇게 콜렉션 모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컬러풀하게 쫙 늘어놓고 아이들한테 이제 그 재활용이 무엇인지를 또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원하는 장난감을 그 굉장히 테크니컬하세요. 그냥 막연히 저는 이제 유아교육학을 전공했는데 이 가르치는 메소드도 굉장히 완벽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무작정 풀어놓고 재료를 가져가라는 게 아니라 메인이 되는 큰 재료 5개를 가지고 가서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떤 장난감을 만들지 상상을 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재료를 가져가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상성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내가 보기엔 아무거나 갖고 가도 될 것 같은데 아이들이 어떤 장난감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그 소품을 가져가기 때 너무 고민을 10분을 이제 예를 들면 거기서 붙였다 띄어졌다 가져갔다 맞았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고 부모님들도 옆에서 같이 이제 조력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를 생산해 낸다는 거에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기쁨을 느끼고 자기가 이 환경 교육에 기여한다 이거에 대한 굉장히 의미를 많이 보였는데 이 강사님이 주었던 거는 아이들한테 일일이 다 앞에서 자기가 한 거를 발표를 하게 하고 발표해서 끝나지 않고 거기다 태그를 딱 달아서 제목 작가명까지 해가지고까지 해서 거의 완벽하게 해서 굉장히 그 메소드면서 굉장히 감동을 제가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어떤 교수님께서 이성경 교수님이신가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요 이제 이 전시를 그 기후 행동 영웅이라는 전시를 제가 한 3년 전에 제 우연히 좀 발견하게 돼가지고 이게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국립어린이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미국은 뭐 알다시피 저희는 이제 국립은 세금으로 되는데 미국은 사실 그런 환경은 아니고 다 사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기후 행동 영웅을 선정하도록 전시를 진행을 하는데 전시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치 그 MBTI처럼 본인한테 맞는 기후 지킴이 영웅이 되어가는 과정을 이렇게 이제 바닥을 밟으면서 하고 벽면에서 어떤 이제 기후 행동 영웅이 되는지를 자기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사진에도 있지만 그래서 5가지 영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행동의 영웅인지 파악하게 되고 옆에서 이제 인터랙티브의 어떤 그 기후 행동에 관련된 어떤 인터랙티브 대형 영상도 있고요. 그 저기 김효기 그 선생님이 또 말씀해 주셨듯이 요거를 아이들이 그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집에 가지고 가서 미션을 또 받아요. 그래서 그 미션을 받아서 한 달 동안 집에서 어떤 기후 행동 영웅이 될지를 실천을 하고 그거를 다시 박물관에 메일을 보내서 피드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끈끈한 그 박물관과의 연대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실천하는 모습을 조금 볼 수 있었고요. 그 외에도 그 이제 이게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풀지 못할 경우에는 그 웹사이트에서 이제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아까 SDG처럼 17개의 목표를 좀 어린이 박물관스럽게 아동과 가족에게 맞춰가지고 하는 그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어린이 창의성 박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속 가능한 과제로 좋은 삶의 목표를 해가지고 17가지를 선정해서 열심히 캠페인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고요. 결국 그 웰빙의 삶이라는 게 우리는 한체 생태계를 우리는 동양에서는 다 자연인이잖아요. 그거를 다 이루고 생태 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저는 이런 거를 조금 제안을 드렸고 제가 이제 조금 궁금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 한 10여 년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 체험교육관에서 이 성과를 내시면서 사실은 우리는 시행착오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관람객을 통해서도 굉장히 피드백을 다시 받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떤 성공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한 가지 좀 질문 궁금해서 드리고요. 근데 실제로 또 이제 관람객의 반응을 보시면서 성과가 있던 사례, 그러니까 양적인 것보다는 질적으로 어떤 면에 굉장히 성과가 있었는지 그런 사례가 좀 있으시면 저희가 좀 들으면 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제안 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아까 제안으로 업사이클 장난감 만들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진행을 했던 프로그램이고 22년 정도까지 진행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좋은 공감을 얻었었고 근데 이제 그 장난감을 다 분리해서 세척을 하고 시민들한테 저희는 폐 장난감을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손수 다 분리해서 세척하고 색깔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기를 할 때 이제 그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두 개를 결합시키고 하는 그 과정에 아이들이 뭐 나사로 구멍을 뚫어서 받고 할 수는 없으니까 글루건을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환경적인가? 라는 또 의문을 갖게 돼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을 열어보자라는 생각으로 좀 일부 남은 재료들을 창고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 제안해 주신 거는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가 몇 년 안으로는 리모델링 계획을 시와 좀 협의하고 있어서 좀 좋은 하나의 전시 코너를 이거를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운영하면서 가장 고민이 됐던 게 아까 김효기 학예사님도 발표하시는 과정에 잠깐 얘기했는데 소재를 정하고 할 때 어디까지 친환경적인 걸 써야 되는지 어디까지 폐기물을 최소화해야 되는지 이제 그 선과 그리고 또 이제 기후변화 교육은 어쨌든 국민들이 함께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본인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렇게 같이 참여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유료로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교육을 모두 다 참여하라는 교육을 유료로 하는 게 맞는 건지 그래서 발 빠르고 손 빠른 부모님과 함께 있는 친구들은 항상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일 먼저 신청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좀 기동력이 떨어지는 가정의 아이들이나 이런 경우에는 또 매번 또 프로그램을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시물을 구현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구상할 때 한 번은 기획 전시를 이제 종이 놀이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되게 취지도 좋고 너무 반응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딱 개시하자마자 주말을 지내고 나니까 종이가 다 놀이터였으니까 뭐 미끄럼틀도 있고 타고 노는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보수 처리를 하는데 테이프를 엄청나게 쓰게 되는 거예요. 종이 테이프를. 그래서 이거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는 최대한 친환경 소재 아니면 분리배출이 가능한 소재를 쓰되 만약에 그게 어렵고 기간상 아니면 프로그램 특성상 그게 어려울 경우에는 최대한 바로 버려지지 않고 최대한 쓸모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정하고 최대한 늦게까지 쓰자. 그리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어떤 재료를 새로 구입하기보다는 일단 창고 정리부터 해서 창고에 있는 재료들부터 생각해서 그걸로 프로그램을 구상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진행을 했고 뭐 아까 이제 피드백 중에 가장 뭐 좋았던 거 한 가지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코로나 때 모든 기관들이 다 관람객을 받을 수 없으니까 거의 다 키트를 만들어서 가가호 다 보내주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한때 한 2년 정도.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택배 박스에 키트를 저희가 담아서 보내고 그럼 택배 박스도 버려지고 한 번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쓰레기가 너무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지 않나 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기본으로 편지 봉투까지만 허용을 하자. 그래서 편지 봉투에 넣을 수 있는 거 거기 안 들어가는 건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나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 해서 진행을 했는데 생각보다 신청이 막 인기가 있지는 않았는데 막상 그거를 참여한 분들이 하고서는 저희의 취지를 프로그램 속에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에 대한 큰 공감을 하셨고 그게 점점 소문이 나서 온라인상으로도 프로그램 그 인원 실적을 충분히 채울 수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제가 한 번은 이제 어느 박사님 강의를 들으면서 여쭤봤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분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막 심각하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질문 드리기로는 다 누구나 생각하는 걸 거예요. 사실 기성세대가 지금 이 환경을 만들었고 아이들의 교육과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아낌없이 막 지원을 하고 부모들은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미래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잘 가꾸려는 노력은 덜 하잖아요. 막 돈으로서 뭐 학원에 보내고 이런 데에는 엄청난 투자를 하면서 그래서 과연 아이들에게는 어떤 기후 위기 교육을 시켜야 되는지를 박사님께 여쭤봤더니 이제 박사님께서 하신 말이 되게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환경 교육이다라고 생각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고 무조건 아이들은 왕따가 있는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같이 놀고 옆에 있는 친구가 뭐를 하고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지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감성을 가진 소양을 가진 아이들로 키울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연대 프로그램이 무엇보다 중요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기억에 남고 프로그램을 하거나 아니면 전시를 이제 체험 전시를 기획할 때 그 부분을 좀 많이 생각해서 구성하는 편입니다. 네, 답변이 됐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요.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 사례를 주제로 한 김효기 학예연구사님의 발표에 대해서 유민지 국립민속박물관 학예연구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받은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과의 학예연구사 유민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그 네 분 그리고 기조 강연까지 해주신 그 이상동 교수님까지 모든 발표자분들의 강연을 너무 잘 들었고요.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이런 사례들을 좀 발표해주신 김효기 학예연구사님 발표는 특히나 더 좀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마침 저희 국립민속박물관에서도 올해 10월에 환경을 주제로 하는 새로운 전시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로서 네, 더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좀 초심으로 되돌아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 제가 1년 사이에 한 두어 번 벌써 갔다 왔는데요. 너무나 좋은 입지에 있더라고요. 그 동두천시 소요산 아래 자연 속에 이렇게 같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입지적, 장소적 그 특성과 맥락을 살려서 그 박물관의 정체성을 숲, 생태, 환경으로 맞춰서 다양한 전시랑 교육 콘텐츠를 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굉장히 또 그 또한 이상적인 박물관의 모델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서 자연 속에서 어린이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감수성을 기르도록 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새로운 실험과 도전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서 그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은 사실 많은 그 환경 전시와 교육과 관련해서는 귀감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또 이번 발표를 통해서 말씀해주신 그 내용으로 최근 제작한 그 이야기책 오가미 환경동화랑 또 오가미 환경동화 작가전 전시의 사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같은 그 실무자의 마음으로 저도 지금 환경 전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무자의 입장에서 발표문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 그리고 궁금했던 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금 너무 실무자의 입장에서 궁금증일 수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이야기책, 그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의 발간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 사실 박물관은 그 주제나 그리고 작가 선정과 관련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셨겠지만 어떤 글이나 그림, 원고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협업을 했는지 좀 궁금했어요. 저희 박물관도 그 전시를 준비하면서 항상 그 동화책, 이야기책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그럴 경우에 저희는 이제 내부에서 전시를 기획하는 기획자나 팀 내에서 이 원고를 쓰고 그림 같은 경우는 외부 일러스트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서 이야기책을 만드는데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의 이 너무나 좋은 사례가 된 이 오가미 환경동화 책의 제작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시, 연계 전시 오가미 환경동화 작가전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사실 제가 운이 좋게도 작년에 그 23년도에 경기도 그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 콜로퀴움을 참석하면서 그 로비에서 열리고 있던 오가미 환경동화 작가전 2 소중한 약속을 볼 수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설명도 하셨지만 그 친환경 소재인 그 허니콤보드를 이용하신 점에서 단번에 환경 전시를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고요. 또 굉장히 어린이 눈높이, 어린이 그 신체라든지 눈높이에 맞춰서 조성했던 그런 공간 연출들이 굉장히 또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동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대부분 이렇게 확대해서 출력해서 보여주고 있는 점을 보았는데 이때 들었던 생각은 자칫 어린이 동화 그림 전시로만 받아들여지면 어떡하나? 이게 그런 그 이면에 사실 굉장히 그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었어요. 사실 특히나 이런 환경 문제 같은 좀 캠페인 성격의 이런 전시일수록 이 메시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 전시를 통해서 실제 어린이 관람객들의 어떤 학습적인 성과, 어떤 메시지 전달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된 건지 한 번 더 그 검토나 했는지 한 번 더 여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사실 모두의 어찌 보면 되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모두가 생각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연구사님이 발표문에서 언급하셨듯이 그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서 현재 환경 문제의 상황을 알려주기보다는 어떤 어린이의 손으로도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어떤 친환경 실천 방법, 그러니까 행동 수칙 같은 거에 알리는 초점을 맞췄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 환경 교육을 구상하게 되면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개인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고 변화시켜야 하는지 어떤 그런 행동 수칙, 친환경 행동 방법 수칙들을 이제 제시하고 지킬 수 있게 독려하는 식으로 이제 중심이 되고 마는데 사실 안타깝게도 이는 긴 호흡으로 아까도 누가 말씀하셨지만 긴 호흡으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린이들에게 저희는 계속 실천을 강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해결되는 그런 어떤 변화를 보지 못하는 부분에서 대부분 무기력함을 많이 느낀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이지연 교수님 말씀처럼 개인의 행동 실천보다도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얘기해야 한다 했던 그 이상균 교수님의 말씀에도 너무나 공감을 하는데요. 이는 이제 생태 환경과 관련된 교육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그 받는 사람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여기서 들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어린이 환경 전시 그리고 어린이 환경 교육을 고민해온 발표자분의 의견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사례 발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 발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첫 번째 오가미 환경동화 시리즈를 기획 단계에서 고려했던 것은 이제 박물관 고유 콘텐츠면서 계속 전시와 교육에 연계돼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 라인을 뽑는 것이 1번이었고요. 두 번째는 환경에 대한 학습이 아닌 그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동화의 길을 좀 바랬습니다. 그래서 박물관에서는 5명, 저희가 오가미가 이제 5 캐릭터가 있어가지고 5명의 작가분들과 저희가 이제 주제를 탄소 중립, 탄소 발자국, 바다 오염, 멸종위기 동물, 친환경 실천이란 주제를 선정해 놓고 그것과 오감이랑 짝을 이뤄서 작가님들한테 의뢰를 했어요. 선택을 하셔서 글과 글을
그림을 그려달라. 그래서 그림 작가를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글과 그림을 따로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것의 이제 가장 큰 장점은 같이 했을 때 이제 저희가 우선 비용 문제가 가장 크기도 했고, 그리고 시간 문제가 들어갑니다. 저희가 이제 뭐 예산을 받아서 그 해에 동화가 원고가 나와야 되니까 저희가 이거를 5가지를 5명의 작가한테 섭외를 해가지고 부탁했을 때 제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가 3개월 정도. 그러니까 되게 짧은 시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이제 스토리 라인을 받아서 저희가 확인한 후에 이제 이대로 가면 되겠습니다 해서 진행을 하고 중간에 이제 환경 전문가에게 감수를 받았습니다. 근데 기획자로서 이 부분에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기다림이었어요. 작가님들에게 창작성이 가미가 되려면 저희가 최대한 스토리 라인을 이렇게 건들지 않아야 된다는 게 1번 원칙이었습니다. 그래서 환경 전문가들 감수 받았을 때 크게 문제가 없다고 했다면 그대로 이제 믿고 가보자 해서 마지막 나오기 전까지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근데 사실 그 작가님 중에서는 이제 본로나 수상을 하신 작가님도 유명한 작가님도 계세요. 그 이제 시리즈 중에서는 그 작가님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저희가 만드는 전시는 동화는 박물관에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 이런 걸 기획 동화라고 하는데 기획 동화를 그동안 여러 번 써보셨는데 한 번 쓰고 사장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다고. 근데 이번 것도 쓰면서 본인이 이제 작업이 힘드셨으니까 이제 짧은 기간에 다시는 기획 동화를 쓰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저희가 작가와의 만남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니까 계속 자문을 얻고 그리고 순회 전시를 통해서 다른 기관에서 계속 이렇게 연계되는 걸 보시고 마음이 바뀌셨대요. 다음부터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책을 만약에 기획하실 생각이시라면 이 동화답게 물론 캐릭터가 들어가긴 했지만 동화답게 나온 이유는 이제 그림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배려를 하는 게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동화책 같은 거에서 작업을 하실 이제 기관이 있으시다면 이렇게 확장 가능한 영역을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기획을 하시면 좀 장기적으로 이제 사장되지 않고 이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저희 전시에서 이제 동화책을 확대해서 이제 설치해가지고 이제 단순히 이제 아이들한테 제대로 환경에 대한 게 이제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되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오가미 환경동화 작가전 2는 미로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제 미로를 따라다니면서 화면을 보게끔 되어 있긴 했었습니다. 네, 하계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전시를 기획할 때 가장 큰 고민은 메시지를 어린이에게 정말 온전히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아까 이제 음성이 좀 실패를 했지만 그 아이가 이제 이야기를 읽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거를 계속 전시 중에 틀어놨는데 어린이가 글을 읽지 않아도 혹은 읽을지 몰라도 보고 듣는 과정에서 이렇게 동물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를 바랬어요. 그 전시에서는. 그리고 이것이 전시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친환경 실천 생활과 같은 캠페인성 성격은 전시 연계 프로그램으로 따로 풀어나갔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어린이들이 전시와 교육을 통해서 얼만큼 성과를 냈는지는 저도 잘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근데 일부 참여자들의 피드백으로만 이분들이 소감해서 그래도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한 번쯤은 느껴보았겠구나라는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전시 중에 재밌었던 부분은 마지막 나오는 실천 부분에 그 분리수거함을 연출을 해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설명은 따로 없고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 할 때만 돌리는 곳이었는데 이제 프로그램이 없는 기간 중에 그 안에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생수통이 라벨이 뜯겨서 찌그러진 상태로 다 적절하게 분리수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고 이제 얼마만큼의 기대 효과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저희가 해야 되는 영역이잖아요.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각 기관분들께서 또 같이 노력하고 계시니까 언젠가는 효과가 좀 보이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기력감, 네, 환경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참 결과가 안 나옵니다. 저희 박물관에서 각
이 어떻게 환경에 대해서 접근할 것인가는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연령대도 좀 어린 연령대였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렇게 막 직접적이고 심각한 환경 문제를 전달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감수성을 높이는 데 치중한 것도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박물관에서 이제 어린이 환경 감수성을 높여가지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갖는 것을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고, 언젠가 뭐 지구 자원이 사라져서 미래에 살기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는 관심을 가지고 공감을 받길 바랬습니다. 뭐 동화와 전시를 통해서 어린이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졌을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어찌나 제한점이 많은지, 그리고 뭐 하나 마음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이거 만들 때. 근데 질문에서 얘기하신 바가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어린이가 쉽게 할 수 있는 친환경 실천 활동은 되게 제약적이에요.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 되지 않아요. 맨날 꼽아도 3개에서 4개를 넘질 않습니다. 근데 기획자로서 고려해야 될 부분은 그것보다 더 커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로 뭐 비환경적인 교구, 뭐 테이핑이니 코팅이니 이런 걸 쓴 교구를 가지고 친환경 교육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코로나 시기에 이제 일화를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일회용품을 제한하던 정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었어요. 코로나 시기에. 그때 이제 당시 배달 음식이 급증해가지고 포장 용지가 완전 문제가 됐었었죠. 그때 이제 어느 유명 카페에서 사탕수수 부산물 종이를 이제 쓰셨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키트를 막 만들어야 되니까 친환경 종이를 쓰겠다고 사탕수수 부산물 종이를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수출입에 제한도 있었고 양이 워낙 적게 들어오다 보니까 그 유명 카페에서 다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환경에 고민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제한점이 막 늘어가고 운영은 더 어려워요. 근데 사실 알아보니까 사탕수수 말고도 해초나 과일, 초콜릿, 부산물에 대한 종이들이 다 개발이 되어 있어요. 단지 사탕수수 부산물로 만든 게 가격이 좀 저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아주 작은 희망을 말씀드리자면, 다소 비싸더라도 친환경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찾는 사람이 있으면 그 대체품들이 개발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탕수수 부산물 종이밖에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제는 2-3개쯤으로 선택지가 좀 늘어났고, 그때는 독점이었는데 지금 이제 경쟁이 생기면서 단가가 조금 더 싸지고 있더라고요. 이제 이 과정이 절대로 쉬운 과정은 아니고요. 하지만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예, 감사드립니다. 모든 토론에 대한 답변은 다 하셨는데요. 그 아까 방청석에서 참여자 사전 질문지가 좀 있다고 하셨는데 먼저 전달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질문지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1987년에 우리의 공통 미래 하나의 지구에서 하나의 세계로라고 하는 보고서에서는 인류는 지속 가능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현재의 필요에 맞추는 그런 발전이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학술 대회에서 기후 변화, 환경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토론하고 발표를 진행했는데요. 특히 이제 어린이 박물관에서 기후 위기 대응 혹은 지속 가능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기후 변화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네, 없으신 듯 싶고요. 이제 원래는 5시까지인데요. 이제 마무리만 하고 마치는 것은 어떨까 생각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선생님들 중에서 더 추가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토론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제 민주주의 혹은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게 지속가능 발전 교육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생태 시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뭐 몇 가지 부분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우리가 지속 가능성 혹은 지속 가능한 미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 그게 도대체 누구한테 지속 가능한 거고 누가 원하는 미래인가라고 하는 거를 위에서 주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그 구성원들이 논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시민들이 혹은 참여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과정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거를 아마 이재용 교수님이 제안을 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거버넌스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거기에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사실 기후 위기나 이런 것들의 피해는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각자의 이해들을 들어보고 각자의 입장들을 의사결정에 반영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에 그 질문을 하셨던 내용 중에 어떤 개인의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 아닐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이제 생태 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을 결코 간과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사적 영역에서의 실천은 공적 영역의 실천으로 확장되고 적용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제 강의를 하나 갔었는데요. 그 강의에서 이제 한 30명 정도의 참가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두 분끼리 모여서 처음에 이제 그 짝끼리 얘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얘기한 걸 발표하는 중에 이제 두 분을 지적을 했더니 굉장히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두 명은 지금 다 다른 분들은 다 텀블러 가져왔는데 우리 두 명은 지금 다 플라스틱 컵 일회용 사용하고 있어서 너무 창피한데 왜 지적하셨어요?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들의 실천이 결국은 문화를 만드는 데 굉장히 기여하고요. 옛날에는 텀블러 들고 다니면 아우 쟤는 너무 이렇게 좀 유난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그게 자연스러운 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문화의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사적 영역의 실천이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공적 영역의 실천이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적 영역의 실천을 하면서 결국을 그것을 액팅 아웃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만일에 어떤 개인들의 실천들을 이제 마지막에 적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니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에 자신이 속한 어떤 그 학교나 혹은 지역에서 한번 시도해보고 그리고 또 안 되는 것들은 구청장한테 혹은 시장한테 편지 써보고 이런 것들로 얼마든지 약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하우들이 저는 이 어린이 박물관과 관련된 관계자분들께서 끊임없이 만나서 논의하는 자리를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오늘도 그런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논쟁이 좀 있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토론 자리에서 서로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두 가지만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을 한 가지는 말씀드렸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개인적 실천과 사회적 실천에 대한 부분은 방금 이제 이성경 교수님께서도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그 환경교육에서 특히 중요한 게 비판적 사고인데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들도 그렇고 토론하신 분들도 그렇고 예를 들면 박물관에서 전시를 할 때 어디까지를 친환경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고 고민스럽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어느 스케일의 자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답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떤 높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도 전혀 다른 결론에 도달할 텐데 스페인에서 최근에 이제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만들어진 교과서에 대해서 생태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아주 예민한 비판적 분석가들이 정리해 놓은 150페이지짜리 보고서가 있는데 교과서도 그렇고 교육과정도 그렇고 정말 반지속 가능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교과서가. 예를 들면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교과서에 앞으로의 자동차는 다 전기 자동차로 바뀔 거야.
문제는 배터리가 오래 갈 수 있는 저 배터리를 만드는 것만이 유일한 문제야.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 전기는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관점의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예민하고 비판적 관점을 갖지 않으면 저는 이제 지금까지는 센티미터 자로 봐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했던 게 이제는 밀리미터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어쩌면 왜 그렇게 어려운지 자체가 전시의 일부가 되면 좋겠어요. 그게 시스템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구하기 어렵고 적용하기 어렵고 왜 그러냐? 사회가 돕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쓰고 버리는 게 훨씬 좋은 누군가에겐 좋은 방식이고 이제 그게 기반이 되는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니까 어렵거든요. 그렇다는 걸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그건 기획자만의 고민이 아니고 그걸 보러 온 아이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가 손이 말하는 친환경적인 삶을 살기 매우 어려운 시스템 속에 살고 있다는 걸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게 중요한 전시의 아이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자꾸 까먹네요. 아까 이제 아이들에게 고통, 환경 문제의 심각성 이런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일 뿐만 아니라 고통을 추상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떤 생명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사람들의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문제를 머릿속으로 추상화된 형식으로 이해하지만 내가 그 사람과 생명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려는 정서적 에너지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알고 끝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뭐 종말론적인 이야기 이렇게 가자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톡식 포지티비즘이라고 해학적 긍정주의로 가면 안 되고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철저하게 절망해야 그 안에서 희망의 에너지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그건 방식과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그런 점에서는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이야기하고 보여줘야 된다. 감춘다고 될 일이 아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혹시 더 말씀하실 발표자 선생님이나 토론자분들 계시지 않나요? 네. 그러면 서서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아까 발표 시간에 이재현 교수님 말씀대로 기후 위기는 인류의 생존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는 지구라는 행성 시스템을 통째로 변화하는 과정을 촉발했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이제 우리 박물관계에서도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지속가능 발전이라든지 박물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은 어린이 박물관에서 기후 위기, 지속가능 발전, 생태 의식, 행성 의식, 또 좀 전에 말씀하셨던 불평등 해소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전시나 교육에서 실천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토론하고 발표 이렇게 세미나에 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